안녕하세요. 더 쉽고 알찬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우리 동네 명의 MC 황호진. 이현정입니다. 네, 현정 씨. 네, 요즘 많이 부쩍 추워지다 보니까요. 몸이 좀 으슬으슬 떨리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저도 좀 추위를 많이 타서 고민인데 겨울이 되면 호진 씨도 저처럼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겨울 되면 고민 많죠. 일단은 춥고 살찌고 살이 찌다 보니까 몸이 많이 부어요.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머리카락이 빠지다 보니까 탈모가 아닌가 좀 걱정이 돼요. 보세요. 탈모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얼굴이 좀 부은 것 같기도 해요. 진짜요? 네. 많이 부었어요? 네, 농담이고요. 이렇게 호진 씨 말처럼 머리가 빠진다든가 아니면 얼굴이 붓는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흔하지만 잘 몰라서 무서운 질환, 갑상선 질환인데요. 우리 동네 명의 내분비내과 박정규 원장님, 또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황수정 교수님 모시고 갑상선 질환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정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한의대학교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황수정 교수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주제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거울을 왜 자꾸 그렇게 보니? 얘기 좀 하자. 이거 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 같아. 머리카락? 가늘어지는 게 어때서? 이거 봐, 머리카락 빠지고 다시 나는 것 같아. 아니, 빠지니까 다시 나지 뭘? 잘 보여. 다시 났네. 얼마나 좋아. 난 머리 빠져서 문제인데. 아, 그게 아니라 피부도 건조해지는 것 같고. 피부? 아니, 내가 원래 피부는 지성이었거든. 지성이야? 아니, 나이 들어서 지성하다. 나이 들어서 원래 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런 거지 뭘. 모르는 소리 하네. 그런 거 나도 푸석푸석해.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응. 내가 원경이 불규칙하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규칙적으로 바뀌어. 아니라니까. 맞아. 진짜. 맞아. 네가 뭘 알아? 미안해. 화났어? 네가 여자를 알아? 미안해. 몰랐어. 지금 진짜 그날이 안 온다고. 안 오고 있다고. 그날이 언제 오지? 진짜 미안해. 화 풀어. 화 풀어. 거울 보면서 화 풀어. 그날이 오지 않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네,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영상은 연기가 아니라 좀 실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생리불순 겪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머리카락 빠지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뭐 사실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요. 여자분들이 그 한 달에 한 번 겪는 그날이 건강이 적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요. 주변에 이제 저희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사실은 뭐 생리불순도 있고 또 무월경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친구들도 그런 걸 많이 호소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사실 제 주변에 그 동료 아나운서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걸릴 수 있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젊어서 그런지 완치가 빨리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정 씨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 명의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명의 내분비내과 박정규 원장님 모시고 이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그러면 이 갑상선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네. 네. 또 준비해 오셨네요. 네. 네, 갑상선은 목의 중앙에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갑상이라는 뜻은 방패를 모양을 닮았다라는 뜻이고요. 실제로는 나비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거는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을 의미하고요. 한글말로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갑상셈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이 하는 역할은 몸의 체온을 유지해주고 대사를 조절해주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칼슘 농도를 조절해주는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체온 유지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이 갑상선이 아닐까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 그 갑상선의 그 종류와 그에 따른 원인이 무엇인가요? 갑상선 질환, 이 작은 갑상선에도 정말 많은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갑상선 기능적인 측면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기능 저하증, 그리고 반대로 호르몬이 너무 과잉해서 생기는 기능 항진증 네.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질환의 원인 질환으로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브스병, 무통성 갑상선염, 아급성 갑상선염, 독성 선종 등으로 다양하게 질환이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네요. 또 병명이 또 이렇게 많은지요. 예. 그러게요. 네. 갑상선 하시모토. 질환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그러면 증상으로는 좀 목에 나타나나요? 어떤 게 증상으로 좀 있을까요? 사실 목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이 목에만 국한돼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전신의 어떤 대사를 다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인지 갑상선 관련된 증상들은 너무 다양하고 또 개개인별로 차이가 많아서 구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갱년기 증상하고도 비슷해서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먼저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되면 몸의 대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사가 떨어지니까 이 에너지 소비가 안 되고, 그 에너지 소비가 안 되면서 이 남는 에너지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고 몸이 붓게 되고, 네. 이 에너지를 안 쓰니까 열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서 추위에 많이 민감해지고 땀도 안 나고, 그러면서 피부도 건조해지고 모든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기능이 떨어지면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변비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관절통, 근육통 등도 생깁니다. 특히 여성들 같으면 월경이랑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경량이 초반에는 이제 많아지는 증상으로 나타나다가 진행이 될수록 점점 월경량이 줄면서 나중에는 무월경까지 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네. 이 차가 되게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차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엔진이 막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그러면서 몸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태우면서 이제 열 발생이 많아지니까 땀이 많아지고 더위를 많이 타게 되고, 그러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식욕은 오히려 좋아집니다. 그래서 식욕이 너무 좋아서 밥을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은 자꾸 빠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네. 부럽네요. 먹으면서 근데 그거는 병적인 거라서 네.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서 다른 장기들도 기능이 빨라지니까 대변 소변 보는 횟수도 많아질 수가 있고, 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수면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능 항진증 중에서 그레이브스 병의 경우에는 네. 이 흔히 눈이 튀어나온다고 하는 오. 그런 안병증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상선에 의한 증상은 너무 다양하고 개개인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다 싶을 때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갑상선에 그 이상이 생긴 그 원인 자체만으로도 지금 다양한 질병들이 많이 또 부수적으로 발생이 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증상이 생긴다면요, 여러분들 그 갑상선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조기 진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상선 질환이 왜 위험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갑상선 호르몬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점액 수정성 혼수라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응급실에서 발견되는데 이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치료가 안 되니까 대사가 너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체온증, 혼수 상태, 그리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인데요. 오늘날에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제제가 개발이 되면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치료를 안 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방치가 된다면 고지혈증이나 심부전 같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심한 경우에는 갑상선 중독 발작이라는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열이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쇼크가 와서 또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인데요. 그런 위험한 상태까지 아니더라도 치료를 하지 않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 계속 노출이 된다면 골다공증이나 심장 부정맥 같은 그런 질환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쉽고 유익한 의학 토크쇼 우리 동네 명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진실 혹은 거짓인데요.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OX 퀴즈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완치가 가능하다. 완치가 가능하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자꾸 안 맞네요. 반대 의견이 맞네요. 나왔어요. 이거 같이 맞추는 건가요? 네.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갑상선 호르몬제가 개발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이제 약물 치료를 반복하다 보면은 네. 낫지 않을까요? 완치가 가능하다. 저는 X라고 든 이유가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약간 갑상선 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되게 너무너무 힘든 병이라고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네. 저는 X라고. 평소에 약간 팔랑귀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의학적으로는 네. 좀 팔랑귀를 네,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면 완치가 아니죠. 네, 그럼요. 정답 궁금한데요, 원장님. 네, 정답은 X입니다. 진짜 X요? X입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많은 원인 질환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인데 그 갑상선염은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갑상선 자체가 영구적으로 파괴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용하는 갑상선 호르몬제는 그 갑상선의 기능을 원상태로 복구시켜 주지는 못하고요. 호르몬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맞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갑상선암은 성인이 아닌 소아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아도 둘, 갑상선이 있으니까. 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오를 드셨어요. 네. 네. 일단 어떻게? 왜냐하면은 소아도 갑상선이 있으니까 뭐 질환에 노출될 수 있겠죠. 아닌가요? 되게 단순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마 아이에게 그 병이 되는 것은 부모에게도 약간 그런 질병이 있을 경우에 조금 연관이 있고 먹는 식습관이나 이런 거에도 혹시 뭔가 관계가 저번 있을까? 화랑 약간 비슷한 느낌, 유전 이런 네. 느낌인가요? 확실히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네요. 네, 그렇죠. 저는 또 부모다 보니까 네. 또 제가 만일 혹시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봐 좀 아, 걱정이 돼서 네. 이번 기회에 좀 알고 가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원장님 어떻게 답이 어떻게 되나요? 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아, 정답은 네. O. 네. 네. 맞췄습니다. 되게 밝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이유가 왜 오죠? 네, 소아에게도 갑상선암은 발생을 할 수가 네. 있고요. 물론 어른에 비해서 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어릴 때 어떤 방사선에 노출된 그런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성 갑상선암에 과거력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평소 조심해야겠네요. 잘 먹고 건강하게. 네. 네, 세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관련된 문제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OX 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이거는 비슷하네요. 예. 저는 좀 알고 있었거든요. 듣는 풍월로. 듣는 또 풍월로.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그 혈압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혈압약을 먹듯이 네. 마찬가지로 이 갑상선 뭐 저하증이라든지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항진증이라든지 계속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뭐 유지도 되고. 그래서 저는 O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네. 알지만 좀 슬프네요. 그래서 일단 알고 있지만 0으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으니까 알약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답이 네. 원장님 궁금합니다. 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은 O입니다. 네. 네. 정답.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신 거죠? 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선은 영구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는 이 증상을 조절해 주면서 이 몸의 대사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게 끊을 경우에는 다시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드셔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 중에서 약을 한 달 정도 드시고 증상이 좋아졌다 그러시면서 이제 또 한 몇 달 뒤에 약을 끊은 채로 네. 다시 원래대로 증상이 나타나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약은 꾸준하게 복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약을 좀 복용하게 되면 그 합병증 같은 게 예방이 되고 그런 거. 맞습니다. 결국은 갑상선 기능 저하에 의한 그런 합병증들이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생기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그로 인한 증상들이나 다른 합병증들은 다 예방이 가능하고 정상생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원장님, 이 갑상선 질환이 꼭 여성에게 자주 발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들이 월경, 출산, 임신, 폐경 등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된 상황을 많이 겪는데 그런 상황에마다 갑상선 기능의 발생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선 질환하고 여성 호르몬하고 좀 연관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많은 원인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네. 자가 면역성 질환인데 여성분들이 다른 자가 면역성 질환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성분들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 많이 생겨서 이 갑상선 질환이 또 많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남자로서 약간 좀 숙연해지는 약간 이런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그럼 남성에게는 제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걸렸다는 얘기를 사실 좀 생소하게 가끔 듣긴 하는데 남성도 걸릴 수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갑상선암 모두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것은 맞는데 남자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남성분이라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난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모두 조심하셔야겠고 특히 여성분들은 또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요. 현장 리포트 명희에게 물어보세요인데요. 우리 열정남 호진 씨가 구민 시민들의 궁금증을 담아 오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저는 지금 구미 한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니까 몇몇 분들이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현장 리포트 명희에게 물어보세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예, 커피와 함께 담소 중에 실례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요. 특히 누님처럼 중년의 여성분들 경우에는 갑상선 질환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갑상선암은 되게 간단한 암이라 완치도 쉽다고 하던데 네. 혹시 재발은 되지 않나 그게 참 늘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재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궁금증 해결이 될 수 없고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박정규 원장님 도와주세요. 네. 첫 번째 시민의 궁금증입니다. 이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 암에 대한 질문인데요. 합병증이나 재발 가능성은 좀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갑상선암은 느림보암 또는 착한 암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나이가 45세 미만이시거나 갑상선암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특히 예후가 많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내에 국한되어 있는 이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에는 10년 생존율이 거의 100%가 될 정도로 매우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도 많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 수술로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후가 안 좋을 수 있고 다른 합병증도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민의 궁금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저는 지금 구미 한 내과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요, 자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늘어지는 이유가 바로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장 리포트 명희에게 물어보세요에서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러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사 중이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특히 요즘 여성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갑상선 질환이잖아요. 네. 좀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저 요즘 피곤해서 갑상선 검사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혈액 검사만 해서도 혹시 검사가 될지 궁금해요. 그렇군요. 사실 저도 듣다 보니까 좀 생소한 부분인데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외쳐볼까요? 네. 박정규 원장님 도와주세요.
네, 갑상선 검진 후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발견이 되면 초음파 검사를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검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경우, 발병 초기에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해보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도 초음파를 보면 이 갑상선에 염증 소견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혈액 검사만 보고 갑상선이 정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마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갑상선에 대한 평가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양쪽 측면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또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만이 갑상선 암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정의 호진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명희에게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서 구미 시민들의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갑상선 질환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갑상선 질환에 따라 다양한 진단법이 있습니다.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갑상선 초음파나 갑상선 스캔 등을 통해서 원인 질환을 감별을 해야 됩니다. 치료 같은 경우는 두 질환 모두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기능 항진증 중에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위원소 치료나 수술 치료 같은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유일한 진단법이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로 이 결절을 확인을 하고요. 이 결절에 만약에 좀 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결절 모양이다. 그러면 흔히 조직 검사라고 하는 세침 흡인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암의 치료는 1차적으로는 무조건 수술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고 필요시에는 동위원소 치료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저희가 그 갑상선 질환을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좀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조금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뭐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갑상선 자체가 어떤 병이 생기면 붓거나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목젖 아래쪽에 이렇게 갑상선이 위치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게 붓거나 커지거나 통증이 동반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갑상선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목을 만져봤는데 좀 목에 혹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목젖인 것 같은데. 네, 목젖인 것 같은데요? 네, 목젖이요? 고기는 목젖이 맞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는 또 죽자고 덤벼주셔가지고 제가 좀 비판할까 합니다. 그게 그 목적 개그인데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 원장님,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갑상선 질환 환자들이나 갑상선 암 환자는 혹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유전이라든지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임신이나 이런 거에는 크게 장애가 없을까요? 영향이 많다면 많습니다. 우선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을 치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신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까지? 네네. 그래서 불임 클리닉에 가면 항상 검사해서 갑상선 기능을 먼저 체크해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임신을 하시게 되더라도 갑상선 기능이 조절이 되고 있지 않다면 선천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 등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조절을 잘 해서 기능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충분히 건강하게 임신하시고 출산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여성 건강의 기초가 갑상선이네요. 그러네요.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갑상선 질환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갑상선 질환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면 사실 해조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해조류에는 요오드 성분이 많아서 사실은 갑상선 조절이나 뭐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 조절에도 대단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조류를 섭취하실 때는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거는 다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조절하시면서 몸의 그 상태에 따라서 섭취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답이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처럼 그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나라일 경우에는 충분히 요오드를 더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같으면 이 식단에 요오드가 충분히 이미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해조류를 또 너무 많이 찾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되면 그것이 또 갑상선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골고루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만큼 기본 중에 기본, 이 건강한 식습관과 또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명의 프로그램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건강 플러스 시간인데요. 우리 황수정 교수님께서 갑상선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동네 명의 건강플러스에서 황기를 가지고 만든 한방 육수를 가지고 만드는 황기 해초 들깨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깨국을 끓이려면 한약재 물을 우려야 되는데요. 황기와 그리고 맹문동 그리고 멸치 그리고 육수의 맛을 내는 다시마를 가지고 이렇게 한방 육수를 끓이겠습니다. 먼저 한방 육수가 준비가 되시면 무를 가지고 요걸 들깨국을 끓이게 될 텐데 요 무는 오늘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한 2에서 3cm의 깍둑 썰기 모양으로 보통 네모지게 썰게 되는데요. 오늘은 들깨국을 끓이기 위해서 이 무를 이렇게 비쳐 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칼을 가지고 삐지듯 이렇게 써는 것을 우리가 비쳐 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한 거의 6분의 1개의 무를 가지고 이렇게 비쳐 써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무나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되면 이제 국을 끓여 볼 텐데요. 네, 국은 먼저 예열된 냄비에 이렇게 예열이 되시면 자, 이 무를 가지고 이 냄비가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시면 이렇게 오메가3가 많은 들기름을 한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조금 냄비에 열이 오르면요. 아까 비쳐 썰어 놓은 이 한 6분의 1개의 무를 가지고 여기 무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열이 오르시면 무를 넣어서 살짝 볶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를 볶는 이유는 무는 황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약간 매운맛이 있을 수 있고 일명 말하는 무의 맛이라고 하는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을 날려주기 위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파와 같이 볶아줌으로 인해서 무의 단맛을 아주 상승시켜서 아주 맛있게 국에 다른 당 성분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무의 단맛을 충분히 끌어올려서 국에서 단맛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익어져 가서 투명해지면은 그때 이제 육수를 붓게 될 텐데요. 지금 벌써부터 들기름으로 붓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소한 향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무의 매운맛 성분을 날려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끓게 되면은 그때 한방 육수를 이렇게 한방 육수는 한 5컵 정도 한 1000ml의 물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넣고요. 요거는 한방 육수이기 때문에 한번 끓이셔서 이렇게 국도 끓이시고 밥도 하시고 다른 국에도 넣으셔도 되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육수가 끓으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준비한 해초류들하고 들깨가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와 한방 육수가 들어가서 무가 아주 푹 익을 정도로 이렇게 끓었습니다. 아주 그 단냄새도 나고 아주 맛있는 향이 나는데요. 이제 이렇게 끓여진 무에다가 저희가 해초나 그리고 들깨가루를 넣겠습니다. 먼저 이 다시마를 아까 한방 육수를 끓일 때 다시마를 넣어서 끓였는데요. 이 다시마는 보통 버리시게 되는데 버리지 마시고 요것을 한 3cm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썰으셔서 이렇게 채로 얇게 이렇게 썰으신 다음에 요 국에 넣어주시면은 아주 같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마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가 충분히 익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갑상선 질환에 좋은 이렇게 해조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육수에서 나왔던 채 썰은 다시마를 넣고요.
다시마는 한 2장이나 3장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톳은 한 50g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역은 불린 미역으로 봐서 한 50g 정도 이렇게 넣어주셔서 저어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이 해초가 끓고 나면은 이렇게 저어서 이렇게 국을 끓여주시는데 해초의 양보다는 무나 이런 들깨가루의 양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단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초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거의 이렇게 해초는 들어가서 한 2, 3분이면 익기 때문에 아까는 갈색을 띠고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이 띄어지면은 그때에 이렇게 들깨가루를 우리가 한 컵이나 반 컵 정도, 그렇지만 저는 한 컵 정도를 좋아하는데 한 컵 정도의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서 드시게 되면 이 겨울철에 아주 춥고 아주 이렇게 갑상선 질환이나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추위를 느낄 때나 그리고 아주 감기로나 이런 걸로 면역이 떨어졌을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들깨가루는 듬뿍 넣어서 드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들깨가루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하게 되는데 소금은 한 큰술 정도의 분량을 이렇게 넣으셔서 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금 정도로 마지막 간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육수에서 충분히 맛있는 맛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더 이상의 조미료나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도 아주 달큰하고 맛있는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끓이시면 완성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끓이실 수가 있습니다. 들깨국은 여러 가지 한방 육수로 들어가 있지만 갑상선 호르몬 조절을 하고 갱년기 질환에 좋은 해초류 그리고 따뜻한 성질이 있는 무를 넣어서 끓이는 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면역이 떨어지거나 갑상선 질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늘 항시 끓여 드시면 대단히 좋은 국입니다. 네, 맛있는 건강 플러스 우리 황수정 교수님 맛있는 영양 만점 음식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젠 더 쉽고 유익한 의학 토크쇼 우리 동네 명의 녹화를 마칠 시간입니다. 네. 매번 항상 이 시간이 오지만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교수님 오늘 녹화 어떠셨나요? 오늘 대단히 즐거웠고요. 또 조금 중간에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기도 했는데 스트레스가 문제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분을 업시켜서 대단히 즐겁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갑상선 질환 혼자서 고민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심될 때 평소와 다른 내 몸이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내분비내과 박정규 원장님,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황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동네의 명의 흔하지만 잘 몰라서 더 무서운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조기 진단과 치료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평소에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내가 모두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나부터 실천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 점 꼭 명심하셔서 가족과 나 건강 모두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건강 지킴이 우리 동네 명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